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랑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천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뭐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에서 당연히 신라가 먼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왜? 첨성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라는 단연 첨성대가 있어서 돋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자연스럽게 동양 최고 그러거든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됐다고요. 근데 이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닐까? 세계 최고는 아닐까? 이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이거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하고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는 이제 영국의 그 스톤헨지 같은 곳에서 천체 관측을 했다는 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근거가 없어서 세계 최고 그 유물 등록이나 이런 걸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그 글들이 나와서 스톤헨지는 천문대 기능이 없었다, 이런 것이 많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천문대가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볼 그 가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만일 첨성대가 또 우리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확인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천선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시대에는 특히 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해시계 파편이 나와서 이미 그 해시계 정도는 흔히 쓰였다, 그렇게 이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첨성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첨성대가 별 본 건 맞냐, 그 뭐 재단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첨성대를 보시면은 별을 이 위에 올라가서 봤느냐, 뭐 들어가서 통로를 통해서 봤느냐, 뭐 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다봤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첨성대 모양이 중요합니다. 일단 보시면요, 요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창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단입니다. 요 맨 위에 거 빼고요. 그다음에 이 밑으로 한번 볼까요? 밑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입니다. 역시 뭐 기저석이나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12단이 됐느냐? 왜 13단이 아니라, 왜 11단이 아니라 12단일까요? 이거는 12단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돌의 개수도요, 이 밑에 뭐 기반석이나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4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12단, 그쪽 그 안에 있는 돌만, 요 맨 위하고 아래에 있는 돌들 다 빼고 여기 있는 돌들만 하면은 366개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세느냐, 뭐 또 창틀 세느냐, 뭐 복잡한데요. 어떻게도 뭐 370이 나오거나 뭐 그렇지, 뭐 전혀 다른 200 몇 개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첨성대 안에는 12와 300
360이라는 우주의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우주의 숫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해가 대략 360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달이 30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년을 12달이라고 할까요? 10달이라고 하면 굉장히 편한데 계산하기도. 그건 전적으로 천문학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60일을 30일로 나누면 1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다 그러면 뭐 360도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 360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0일이라 이 60일 근처라는 것을 이미 10,000년 전에도 알았고 그 전에도 알았어요. 그 원시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처럼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런 식으로 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이 대략 360일 얼마일 거다 아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뺑 도는 것이 이제 360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12나 360 이 근처의 숫자들은 우주의 다빈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첨성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정확하게 우주의 그 다빈치 코드가 발현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더 그 우리 문화같이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말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천선 정신이 가장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임금이 돌아가시면요, 그 고분 안에 그 해, 달,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옛날에 해에는 삼조고가 살고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별자리는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서쪽에는 백호, 동쪽에는 청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각 그 사신도 하나마다 7개씩 별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둘러놨다는 것은 그 안을 별자리판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분의 벽화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덕흥리 고분 벽화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남자가 지금 소를 끌고 가고 있고 뒤에 여자가 따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견우와 직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견우와 직녀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 사이에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봤던 그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짐승인 존재가 있었죠. 인면수라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 덕흥리 고분 벽화 중에서도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남두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는 북두 칠성이 있는 것처럼 남쪽에는 남두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두 칠성과 남두 육성은 그 하늘의 그 대표적인 우리 신선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구려 벽화에도 견우와 직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음력 7월 7일은 중국 밸런타인데이다. 영어로 Chinese Valentine Day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고 있으면
좀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나중에 칠석이 되면 중국 밸런타인데이라고 뭐 초콜릿 팔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백화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견우직녀를 이거 중국 동화집에서 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견우직녀 설화는 뭐 저 동남아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기모노 입은 직녀 그림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이건 꼭 우리 것이다 뭐 이렇게 뺏어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견우직녀를 중국 동화집에서 봐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견우직녀의 역사가 그 나반과 아만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아서 우리가 환단고기의 삼성기 같은 역사책이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하는 책이 되면 견우직녀 논쟁은 그냥 한마디로 끝납니다. 예, 거기 삼성기에 보시면 나반과 아만이 바이칼로 천해를 건너서 둘이 만났다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음력설을 그 차이니즈 뉴이어 중국 설날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어색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넌 중국 설날 뭐 하느냐 이렇게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대답하기도 그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칠석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지만 우리는 천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우리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삼진날, 단오, 칠석, 그 다음에 중양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단오는 이미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마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다행히 대전시에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견우직녀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아무쪼록 글로벌 행사로 커나가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걸로 해서 대전시 관계자들하고 이제 많은 토론을 했는데 마침 엑스포 다리가 빨간색, 파란색이어서 저거 얼마나 오작교라고 우기기 좋으냐. 그 엑스포 다리가 그 칠석교 다리가 되면은 갑천이 은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덕 연구단지 전체가 다음에 소개할 하나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견우와 직녀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고분벽화뿐이 아니라 이런 금으로 세공된 유물에도 이렇게 삼조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현대 최고의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과연 종이 주고 삼조고를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를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봐라 하면 이 곡선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이 곡선에 반해가지고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에 현관에 이런 동판을 걸어놨었습니다. 이건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냥 근데 이 곡선을 보면은 참 들어오는 외국 손님마다 아주 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삼조고는 보시면 이 세 발이 아닙니다. 이 세 발에 피하는 세 발이 아니고 짐승의 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영물입니다. 이 곡선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삼조고를 다르게 디자인하거나 해서 우리나라 저 정부나 국회 그 대표 문양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이어가는 후에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그렇게 좀 증명할 수 있도록 좀 이런 휘장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백제는 천문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제 관륵이라는 분이 일본의 천문학을 전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지금 증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후루카와라는 그 노 천문학자가 소행성을 갖다가 관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감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일본 모든 천문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천문학자는 백제의 관륵이 넘어가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뭐 승려와 그 학생들을 모아서 천문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는 그 굉장히 천문학이 굉장히 융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하면 의뢰 장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천문학 도움 없이 야간 항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그 나갈 수가 없어요. 대체로 천문학이 발전한 나라는 이 항해술이 발전하고 항해술이 발전한 나라는 대체로 상권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천문학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항해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말과 마찬가지고, 그 말은 곧 우리나라가 해상왕국이고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잃어버린 우리 해양학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좀 정말 분발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찬란한 업적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는 서은관이라는 천문대를 운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개성에 있는 서은관 유적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그 제대로 만들어진 천문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서은관이라는 이름이 조선까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랬다가 조선시대 중간에 관상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천문학의 그 축을 이어온 그 유물이 지금 바로 휴전선 바로 너머에 개성에 있습니다.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자로 한번 써드렸습니다. 하늘의 모습을, 우리 동양에서는 이 상자가 참 중요한 글자 같아요. 어떤 형상, 하늘의 형상을 순서대로 분야별로 그린 그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자는 저 땅지자가 아닙니다. 갈지자입니다. 우리가 그 땅의 지도에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는 다 알잖아요. 뭐 온 국민이 김정호라는 분이 어떤 고생을 했고, 뭐 그중엔 일부 왜곡된 것도 있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 지도의 그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름 8글자를 정확히 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8글자도 대동여지도처럼 정확히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언제 거냐? 고구려 겁니다. 원래 고구려 건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그 탁본만 남아 있었습니다. 탁본이 남아 있는데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성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명분입니다. 왜 고려를 멸하고 내가 조선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으려면 또 하늘에서 찾아야죠. 하늘의 명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때 개국공신 중에 한 사람이 이 탁본을 갖다 바친 겁니다. 바치면서 이거를 돌에 새기시죠. 왜? 탁본만 종이만 있으니까 그렇게 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뻐하면서 권근한테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근이 글을 쓰고 설경수가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류방택이라는 사람이 그 천문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권근, 설경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천문학자니까 천문 계산을 했다는 그 류방택이라는 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류방택 선생님은 서산유 씨입니다. 서산유 씨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조상을 두신 겁니다. 옛날에 서산을 서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령류 씨도 조상이 되시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고려말 천문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성계 그 신하들이 여러 가지 천문적인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나는 고려의 신하라 뭐 당신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비협조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목숨까지 각오하고 했겠죠. 천문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고구려 때 거라 거의 뭐 1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요, 1000년이면 별자리가 변합니다. 별자리가 꽤 움직여요. 근데 그걸 보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24절기나 이런 게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소문 해보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류방택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선의 그 공신들이 그 협박을 하게 됩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으냐, 즉 뭐 온 집안을 다 사용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류방택이 거기서 협박에 시달리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내 아들들은 전부 다 조선의 관료로 만들어다오. 나는 고려의 신하니까 나는 도와주고 물러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방택이 이제 그 성자도에서 중심 부분만 일단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원본은 경복궁에 있어요. 경복궁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현관에 세워놓은 모조품입니다. 실물 크기 모조품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이거는 매우 오래된 우리 천문도다. 사실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입니다. 예, 우리가 이집트의 로제타 스톤이니 이런 거는 그냥 깜빡 죽으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성자도 그러면 별로 그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천손이라는 아주 물증입니다. 광개토 태왕비가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준 그 비석이라면은 이거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여준 아주 귀한 비석입니다. 그런데 경복궁에 있는 것은 태조본이란 말이죠.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는
고구려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 태조본의 요 오른쪽 아래를 보면요. 원래 평양성에 있었는데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에 있었는데 강에 빠졌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북한의 평양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동강이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평양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 평양이라는 말이 원래 넓은 땅, 뭐 이런 보통 명사였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본이 어느 강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해군 제독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음향 탐지 기술을 사용하면 저 정도 크기의 돌판이 만일 대동강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이 우리 조상의 훌륭한 유물을 찾는 일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뭐 대동강 전체를 뒤질 필요는 없죠. 뭐 을밀대 밑에 어디겠죠. 왜냐하면 저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임금님 주위에 있었지 어디 들판에 있었을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대동강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진짜 평양으로 추정되는 저쪽 중국의 다른 땅에서 만일 나오게 되면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본이 햇빛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별자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1500개가 넘는 별들이 밝은 것은 크게, 어두운 것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여기 가운데 동심원이 하늘의 적도고 약간 이 한쪽으로 나가 있는 요 원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옛날 천문도에서는 적도는 붉은색으로, 황도는 노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원이죠. 그다음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에서 가장 밝게 그려져 있는 별은 노인성입니다. 이쪽에 굉장히 큰 별이 있고 옆에 노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 별은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에서 이 산이 있고 그래서 보일까 말까 합니다. 보일까 말까 한데 제주도에 가면은 뭐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극 노인성이란 밝은 별인데 용골이라는 별자리 알파별입니다.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카노포스라는 별인데요. 별자리 라틴 이름은 카리나입니다. 카리나 용골 자리에 가장 밝은 별을 우리가 남극 노인성이라고 부르는데 저 별을 보면 오래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 그냥 저 맛있는 음식만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꼭 남극 노인성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극 노인성을 보시려면 봄철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봄은 안 되고요. 늦은 겨울, 이른 봄에 가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다시 만드신 류방택이라는 분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는 원래 없었습니다. 왜? 류방택이라는 분은 내가 고려 신화인데 어떻게 조선 왕조를 정당화하는 그 천문을 내가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느냐. 몹시 후회했다고 합니다. 후회해서 나는 이름과 초상화를 남길 자격이 없다. 내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비석을 세우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초상도 없고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알려지니까 이분 호가
금원이거든요. 금원 류방택 기념사업회 그 분들이 이분 초상을 다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얼굴 학자이신 조용진 교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조용진 교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최근 교황께서 방문하셨을 때 교황님의 초상화를 동양화식으로 그려서 드린 분입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이 운이 좋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유명한 초상화인데요. 동양화인데도 얼굴 부분에 이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서양화와 동양화를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걸 복원하셨냐면 서산유씨 후손들을 갖다가 몇백 명을 얼굴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얼굴에 공통점만 살려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저 얼굴을 얻으셨습니다. 아주 엄한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하고 계세요. 제 방에도 사본이 하나 걸려 있는데 항상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혼내는 모습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류방택 선생은 비록 이성계 천문관여된 일에 협조를 했지만 대쪽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서산 분이니까 계룡산을 잘 알죠. 여러분, 계룡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보통 산이 아닙니다. 계룡산은 이름 자체가 달기 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도령이 내려오면 그건 계룡산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조들이 계룡산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계룡산 주위, 계룡산 남쪽 사람들은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마치 호남을 차별하는 것처럼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서산에서 사셨으니까 이제 계룡산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반성문을 제출한 모양입니다. 누구한테? 일단 고려의 세 충신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목은, 야은, 포은입니다. 그 세 사람이 다 호가 은으로 끝나요.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류방택이 계룡산에서 그 반성한 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삼원각이라는 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룡산 쭉 동학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시면 거기 삼원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홍살문이 옮겨졌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제가 찍은 홍살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내리셔가지고 동학사로 쭉 들어가다 보시면 이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절 중에서 이 홍살문을 가진 곳은 동학사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사는 가기 전에 삼원각과 쉽게 말해서 귀신들이 계신 곳입니다. 예,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서산류씨 류방택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한국 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동여지도는 물론이고 천상열차 분야지도까지 다 알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하고 류방택 별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술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10,000원짜리 돈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10,000원짜리 쓰시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00원짜리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 저 국보 230호 그 우리 저 시계 위에 있던 혼천이입니다. 이게 혼천이고요. 그다음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요 바탕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탕에 그려져 있고, 그다음 요것이 거의 다 모르세요. 이게 한국천문연구원 산하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천체 망원경입니다. 예. 근데 좀 창피하긴 하죠. 이건 거의 뭐 세계 100등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그 세계에서 가장 클 25m 망원경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10,000원짜리 이 뒷면은 거의 천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230호 그 우리 시계에 거기 위에 놓여져 있던 혼천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현산 1.8m 망원경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런 화폐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자, 여기 혼천이 톱니바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있는데 잘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별이 2개입니다. 실제로 이 밤하늘에 이 북두칠성을 보면 이 조그만 별이 보입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시골 그 깜깜한 하늘에 가셔서도 시력이 1.2는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흐린 별이 보입니다. 영어로는 이름이 요 2등성 큰 별은 마이사고요. 마이사. 요 조그만 별은 알커입니다. 알커. 근데 우리가 외래어로 적을 때는 이제 미자르, 알코르라고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쌍둥이 자체를 개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양성이요. 근데 모 방송국에서 그 방영했던 선덕여왕이란 연속곡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쌍둥이 공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거를 그 작가 되시는 분이 개양성을 근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문학자인 제가 보고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드라마가 더 내공이 있어 보고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성을 좀 보성이라고 부르고요. 보이지 않는 별을 필성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걸 보필하는 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필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 두 별에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랑스럽게 외국 사람들한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북두칠성도 이렇게 안 찾아보신 분들이 호주 관광 가면 그 가이드한테 자꾸 남십자성 보여달라고 한대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자세히 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북두칠성부터 한번 좀 찾아보세요. 북두칠성은 전체가 다 2등성으로 굉장히 밝은 그 별자리입니다. 네 번째 것만 3등성이에요.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그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보현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저 영천시고요. 저쪽이 청송군입니다. 그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0m가 약 넘는 산인데 요 돔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8m 반사망원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까 그 10,000원짜리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바로
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확신하셨죠? 예, 그래서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왕에 뒷면 했으니까 앞면까지 하죠, 뭐. 우리 저 10,000원짜리 앞에는 지난 시간에 그 소개해드렸던 1월 오봉도가 들어 있습니다. 태양과 태음과 5개의 봉우리. 그래서 음양오행 그 우주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00원짜리 뒷면은 천문박물관, 앞면은 해와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훌륭한 우리 민족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000원짜리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부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좋은 돈을 지갑에 잔뜩 넣고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무 나라나 아무 민족이나 이런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이야 너무 하신 일이 많아서 뭐 저도 다 모릅니다만 저는 하여튼 천문학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제후국이 됐잖아요. 중국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지 때 사자가 그 북경에 가요. 가면은 이제 명나라 황제가 천자가 자 내년도 하늘 법칙을 알려주겠노라 하면 이제 거기 천문학자한테 책력을 받아옵니다. 책력이 뭡니까? 달력입니다. 내년도는 뭐가 있고 윤매돌이 있고 일식이 언제 있고 이거 받아오는 겁니다. 그걸 받아다가 이제 제후국가는 그거를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국가는 하늘을 연구해서 그걸 자체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천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북경 하늘하고 우리 한양 하늘하고는 다르죠. 서울 하늘하고는 다릅니다. 시간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온 역설을 보고 일식이 예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의관을 정제하고 일식을 기다리셨습니다. 뭐 연속극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근데 15분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15분 늦게 일어났으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하늘이 내린 임금인데 왜 내 나라 하늘을 못 맞히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신 세종대왕님이 당시 그 천문대장 볼기를 쳤어요. 그 뭐 신숙주가 뭐 집현전에서 잠들었는데 용포를 덮어주셨다는 그 인자하신 세종대왕님이 천문대장 볼기를 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 천문대장 볼기보다 세종대왕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도 하늘이 내린 제왕인데 왜 내 나라 하늘을 모르나. 그러니까 당연히 세종대왕 때는 천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고 바로 이순지가 천문류초라는 그 천문학 책을 발행함으로써 조선의 천문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나옴으로써 우리 책력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칠정산, 칠정이라는 게 해와 달과 뭡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죠. 일월, 화수, 목, 금, 토예요. 7가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종대왕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문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또 장영실을 시켜서 간이대를 세우게 합니다. 이 간이대는 뭐냐? 바로 그 중국 그 천문대에 있던 그 간이를 거의 똑같이 우리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북극성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저쪽 뒤쪽에서 보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것은 진품이 아니고 이것도 한국천문연구원 앞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품은 경복궁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 이 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신이 오면은 이걸 볼까봐, 이걸 보고 잔소리를 할까봐 이거를 분해해서 숨겼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본 세종대왕 연속극 중에 하나는 이 간이의 그 부속품을 갖다가 우리 저 왕비 그 가마에다가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그 소중한 그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여기 올라가서 천문학자들은 저 뒤에 있고 여기 있고 세종대왕이 어디서 잔소리 하셨을려나 한번 상상해 보니까 뭐 여기쯤 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세종대왕님은 거의 그 천문학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문과 지리에 무불통달하셨고, 그 다음에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 임금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세종대왕께서는 항상 그 뭐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종대왕 시대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고 아마 조금 더 넓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유지하시면서 적이 조금이라도 외적이 침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건 뭐 농담입니다만 세종대왕 같은 분만 계속 임금님을 맡아주신다면 저는 민주주의보다 왕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어떨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서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세종대왕께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말 이런 성군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박연을 시켜서 국악도 정비하시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세종대왕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뭐 집현전에서 연구하고 서운관에서 뭐 별을 보다가 박연한테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음양오행 우주의 이상국가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우리 세종대왕님 시대 그 한 하루만 좀 살아봤으면 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천문유초에는 일월오성 개합제자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군조선 이전에 해와 달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천문유초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천문 역사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그 우주신령과 만화 제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말년에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늙어서 마지막에 그 죽는 형태 중에 하나가 초신성입니다. 그것이 폭발을 하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신성인데 엄청 밝아. 그래서 초신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문학의 초신성 그러면 그게 꼭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천문학 그 개념이 들어가면요. 그러나 뭐 일단 아주 밝은 신성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신령이 이제 심심하니까 초신성을 이제 만들 궁리를 합니다. 이 소총은 제가 군 생활할 때 애지중지하던 M16 소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신령이 초신성 만드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준비됐나 하고 이제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신령께서 직접 수통 탄띠까지 차고 M16을 쏴서 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은하신령은 이제 깃발을 들고 발사하고 있고, 우리 지구신령은 명중입니다. 지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지화자 얼마나 신나는 어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진성을 만드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한 만화를 한번 보셨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근세 서양의 천문학 르네상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